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이네요. 그런데 미국의 요즘 TV 토크쇼가 사라지고 있어요? 네,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 Z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할게요. 이 젊은 세대들이 TV보다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것을 즐기다 보니까 전통 TV 콘텐츠 시절에 인기 있었던 TV쇼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세대의 콘텐츠 소비가 바뀌었다 이런 말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저처럼 미디어 업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예. 제 기사를 신문 그 종이로 읽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상당수 분들은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실 거고요. 예. 또 이제 손경제 역시 유튜브 클립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점점 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TV쇼의 내용이 뭔가 흥미를 끌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를 소비하는 형식이 더 이상 젊은 세대들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예전처럼 시간에 맞춰서 TV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10시 되면은 수목 드라마, 미니 시리즈를 보러 TV 앞에 앉았던 우리를 생각해보자면 젊은 세대의 머릿속에 편성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고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 이 굳이 TV 방영 시간에 맞춰 앉아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짧고 강렬한 콘텐츠를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영국 가디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대 자체가 구식이 됐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하루의 이슈를 유머로 풀어내던 여러 TV 쇼들한테 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됐으니까 기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급사는 어때요? 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TV쇼가 그렇게 수지타산이 잘 맞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작비는 많이 드는데 광고 수익은 점차 줄고 있거든요. 예. 뭐가 먼저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청자가 줄어드니까 광고 수익도 줄어드는 거겠죠. 예. 그래서 수치를 찾아보니까 2018년만 해도 뭐 미국의 MBC나 CBS처럼 대형 5개 방송국의 심야 TV쇼 광고 수익이 4억 4천만 달러였는데 한 5년 뒤인 2023년에는 이 수치가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21년에 엘렌쇼와 코난쇼가 종영한 여파도 있었죠.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뭐 국민 진행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유명한 사람들이 게스트로 나오는 걸 보면 나름대로 뭔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왜 유달리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잘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는 콘텐츠보다는 이 포맷 형식에 있는데요. 네. 전통적인 토크쇼를 생각해 보시면 오프닝 멘트가 있고요. 게스트와 인터뷰가 있고요. 짧은 공연이 있고 네. 보조 MC와의 뭐 티키타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생각해 보시면 청중들을 향해서 소파 2개가 일렬로 배치돼 있고 예. 뒤편에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전형적인 게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시사 뉴스를 주제로 한 토크쇼의 경우에는 그날의 핫한 뉴스, 그날의 핫한 유명인을 초대해서 이슈를 다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구성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보자고 한다면 시청자들은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을 보면서 중간에 뭐 잠시 멈추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1화부터 보는 게 아니라 중간 회차로부터 보고 싶은데 이런 옛날 형식을 고수하다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TV 토크쇼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건 비디오 팟캐스트입니다. 예. 일단 세계적으로 팟캐스트 청취자가 6억 명 정도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에디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12살 이상인 인구들을 조사했더니 이분들의 55%가 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팟캐스트를 듣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10년 전만 해도 이 수치가 17% 정도였으니까 급속도로 상승한 거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뭐 애플 팟캐스트 이런 플랫폼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특히 청취자들이 영상 팟캐스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네. 이 여러 플랫폼 중에
중에서도 유튜브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비디오 팟캐스트, 영상 팟캐스트가 뭡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유튜브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팟캐스트는 주로 누가 듣습니까? 뭐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MZ세대입니다. 네. 미국 팟캐스트 청취자의 62%가 MZ세대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인 조 로건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3시간이나 인터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 유세도 늦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현장 유세의 지각을 감안할 만큼 이 팟캐스트의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매운 소스를 먹으면서 인터뷰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이 핫 원스라는 콘텐츠거든요. 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스트리밍 계약을 두고서 경쟁이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넷플릭스 CEO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팟캐스트를 한번 언급했어요. 팟캐스트와 토크쇼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영상 팟캐스트의 인기가 높아져서 이 영상들이 넷플릭스로 옮겨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시대의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더 캐주얼하고 더 진솔하고 더 유연한 형식의 TV 토크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TV 토크쇼를 스트리밍 플랫폼에 옮기는 걸로는 부족할 것이고 콘텐츠 소비가 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토크쇼는 새로운 무대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고민을 다른 데서도 또 할까요? 그렇죠. 여기 이 TV 토크쇼보다 조금 더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업계가 영화 업계거든요. 아,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다 보니까 예. 2시간짜리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극장에서는 휴대폰도 못 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많이 줄었는데 예. 이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겪으면서 미국 일부 영화관들은 파산 신청을 했고요. 지난해 북미 박스오피스 수익은 팬데믹 이전보다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도 공연도 다 웬만큼 회복을 했는데 아직 영화만 회복이 더딘 상황이죠. 아마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이 플랫폼들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보니까 영화 산업이 위축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영화관에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3%에 불과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게 불과 5년 전이었던 2017년에는 70%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의 러닝타임을 잘 못 견딘다 이런 신호가 속속 나오니까 최근에 한 제작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예, 뭐를요? 영화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영화 보다가 스마트폰 그 배 울려서 불 들어오면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큰 비매너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영화 볼 때 휴대폰을 써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국의 공포영화 제작사 블룸하우스가 메타와 함께 어떤 챗봇을 선보였거든요. 이 챗봇이 어떻게 쓰이냐.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영화 관련된 퀴즈도 풀고 예. 자신의 반응을 이 챗봇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도입하진 않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은 관객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화관은 정숙해야 되는 공간, 뭐 아무런 소리도 내면 안 되는 네. 공간 이러한 틀을 깬 겁니다. 그렇네요. 또 다른 참여형 콘텐츠로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싱얼롱 상영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껏 웃고 소리내고 박수치고 어떻게 보면 기존 영화 관람객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태도를 이 상영관에서는 다 허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를 관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딘이나 보헤미안 랩소디, 위키드와 같은 영화 음악 상영관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뭐 모 트롯 가수의 그 공연 영상을 많은 팬들이 같이 노래 부르면서 보는 그렇습니다. 거 봤는데 그런 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음식을 굉장히 잘 내주는 영화관도 등장했어요. 예. 뭔가 다이닝 서비스와 영화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텍사스에 본사를 둔 영화체인 알라모 드래프트하우스는 영화에 어울리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영화관들도 생겼습니다. 아, 스포츠 경기까지요. 네, 코로나19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술집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그때 영화관들이 이 틈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영화관
음향 빵빵합니다. 예. 스크린 엄청 큽니다. 여기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스포츠 중계를 상영했고, 지난해 미국 영화체인 AMC는 파리올림픽 기간에 그 올림픽 경기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네마크 극장은 ESPN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학 풋볼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결국 영화관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틀어주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커뮤니티 공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더 유연하고 더 몰입감이 있고 더 참여형 콘텐츠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통적인 미디어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가 앞으로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참여형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영화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라이벌 코카콜라와 펩시가 인도에서 토종 브랜드에 당하고 있다. 이야, 인도에 제3의 콜라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인도의 인구 14억 명. 중국을 제치고 제 인구 1위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기업에게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최근에 인도 토종 브랜드 캄파콜라가 이 코카콜라와 펩시의 양강 구도를 깨고 있다고 합니다. 캄파콜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캄파콜라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재출시시켰는데 이 재출시한 지 2년 만에 주요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난해 3월 말에 마감한 회계 연도에서 캄파콜라의 브랜드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00억 루피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예. 한 1,000억 대가 넘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같은 기간 매출이 한 470억 루피 정도였으니까 재출시 2년 만에 코카콜라 매출의 5분의 1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오는 비결이 뭡니까? 맛인가 했더니 예. 가격이었습니다. 가격. 을 파괴적인 가격을 내놓는 정책 덕분이었는데요. 예. 코카콜라나 펩시의 절반 가격에 콜라를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200ml 기준의 캄파콜라 가격이 1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는 164원 정도인데 이 가격이 코카콜라나 펩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캄파콜라의 성장 대부분이 코카콜라와 펩시의 점유율을 갉아먹으면서 성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맛은 어떻대요? 맛은 맛있대요. 아, 그리고 그래요? 이게 현지 음료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어떤 맛에도 익숙하고 또 뭐 우리가 아는 그 검정색 콜라뿐만이 아니라 뭐 레몬 맛이나 아니면 뭐 오렌지 맛 이런 식으로 경쟁사의 라인업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런 상황이면 코카콜라라든가 펩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손에 놓을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콜라의 소비가 점점 더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도 있을 거고 소비 위축도 문제가 될 거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콜라를 소비하지 않으려는 이런 심리도 있고 뭐 비만 치료제 복용자가 증가한 것도 이 콜라 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인도의 소비 시장이 아니면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코카콜라는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일부 지역에서 음료 가격을 15루피 정도로 낮췄더니 네. 물론 이마저도 캄파콜라보다는 아직 비싸긴 하지만 네. 그래도 판매량이 두 자릿수 %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펩시는 무설탕 음료와 같이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마 30년 전만 해도 이 두 회사, 이 막강한 두 글로벌 회사가 토종 브랜드에 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오히려 1990년대 초반에는 코카콜라랑 펩시가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캄파콜라가 토종 브랜드였던 캄파콜라가 인기를 잃었거든요. 그렇군요. 캄파콜라는 언제 처음 출시됐습니까? 1970년대에 처음 출시된 브랜드인데요. 예. 이때 출시돼서 1990년대까지 인도 탄산음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인도가 시장 자유화 정책을 펼쳐요. 예. 그러면서 수입 규제를 완화하니까 이 시장을 글로벌 그 음료인 코카콜라와 펩시가 파고들었고
이 두 회사의 공격 때문에 2000년에 캄파콜라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서 캄파콜라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캄파콜라가 어떻게 다시 생산이 됐냐, 네. 시장에 어떻게 다시 나타났느냐, 이 과정에서 인도의 초부유 가문이 등장하거든요. 네, 릴라이언스.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무케시 안바니 회장입니다. 예. 이 사람이 아시아 최고 부호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살펴보면 세계 부호 17위에 올라 있고요. 재산은 1,0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안바니 회장의 자녀들 결혼식의 하객 명단이 굉장히 호화롭거든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안바니 회장의 장남과 장녀에 이어서 지난해 막내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중에 이재용 회장이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터번을 두르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을 아마 보셨을 텐데 예. 그 결혼식이 바로 안바니 회장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녀 결혼식 식전 파티에는 비욘세가 공연을 했고요. 막내 아들 결혼식에는 마크 저커버그도 참석을 예.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회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캄파콜라를 부활시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소매 부문에서 캄파콜라를 2022년에 인수하면서 재출시했습니다. 이 캄파콜라가 아까 70년대에 나왔던 음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억 속의 음료가 다시 시장에 나왔으니까 인도 소비자들도 마냥 어색한 브랜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동아오츠카의 오란씨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란씨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진짜. CM송도 유명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오란씨는 50년 넘게 계속 판매되고 있지만 어쨌든 캄파콜라는 윗세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레트로 감성으로 다가가면서 네.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예. 인기를 끄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캄파콜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맥콜하고 뭐 이런 거 815 콜라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네. 예. 저 세대로는 뭐 뿌요소다나 푸우쿠 이런 그 피크닉 필수템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어쨌든 릴라이언스가 캄파콜라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그 비결이 가격 파괴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릴라이언스가 가격 파괴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릴라이언스가 진입하는 산업마다 가격을 낮추고 경쟁 기업을 몰아내면서 판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통신업에도 한번 진출했는데 예. 이와 비슷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료 통화 오. 그리고 초저가 데이터를 무기로 내세우면서 이 당시 인도에 12개 통신사가 있었는데 예. 릴라이언스가 맹공격을 하면서 3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인도인들의 향수를 자극한 덕분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혹은 인도인들의 애국 소비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캄파콜라가 인도 전체 음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일본 소식 한번 알아보죠. 오사카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 노랑 골목 실험이다. 이게 뭐예요? 이 제목은 조금 밝은 얘기 같긴 하지만 일본 경찰이 성매매를 좀 억제해보고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사카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성매매로 악명 높은 골목이 있는데요. 네. 이 골목을 작년 말 경찰이 노란색으로 바닥을 칠해봤다고 해요. 한 100m 남짓의 골목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 바닥에는 거북이나 산호초, 물고기 같은 해양 생물들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성매매를 단속한다고 하면 경찰관들이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 왜 거리 풍경을 바꿨을까 좀 신선하고 이상하기도 하죠. 예. 근데 이렇게 거리 색깔을 바꿔봤더니 성매매 활동이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손님을 호객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와 있는 그 여성들의 수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바닥 도색 작업 전에는 하루 평균 7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는데 도색 작업 일주일 만에 0명 아무도 없어졌고요. 또 이후에 2달 정도 지켜봤더니 평균 0.86명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90%가 급감한 거죠. 야, 바닥 색깔만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있다니. 이렇게 효과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이 노란 색상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담을 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어두운 밤에 거리에서 손님들을 호객하는 여성들이나 혹은 성매매를 시도했던 손님들이나 이 밝은 노란색이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눈에 잘 띄니까. 네네. 그래서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예. 또 불편함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골목을 피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바닥에 아까 물고기나 뭐 거북이 같은 걸 그려 넣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의외에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나 거북이 모두 계속 헤엄치면서 움직이는 동물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계속 걸어가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을 더 빨리 지나가게 만든 효과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제성 없이 이렇게 환경 변화만으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했잖아요. 예. 이걸 행동 경제학에서는 넛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 넛지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된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넛지라는 말이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 예. 슬슬 민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코로 이렇게 슬슬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네. 그 특정 방향으로 그 강제성 없이 슬쩍 찌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을 넛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그램을 부착해서 바닥에 튀는 오물을 줄이는 것도 한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햄버거는 안 돼, 건강에 나빠 이렇게 지시하는 것보다 그냥 식탁 위에 샐러드를 놓는 것, 이럼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넛지가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 이렇게 노란 골목이라는 이런 시도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최근 성매매 종사자가 늘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성매매 종사자가 늘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노란 골목 실험으로 성매매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이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골목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음지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크죠. 그렇겠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성매매가 늘어났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이 주로 생계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성매매에 뛰어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흥비로 발생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성매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는 호스트 클럽이라고 하죠. 그 남성 접객원이 나오는 이 호스트 클럽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 클럽 중에 악질적인 곳들은 손님들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고 그렇게 빚을 지게 한 뒤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식의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시 그 아까 노란 골목에 있는 인근 경찰서가 성매매 혐의로 의심되는 여성들 24명에게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60% 이상은 나는 호스트 클럽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 평균 연령은 24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겨냥해서 범죄에 동원하는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를 야미바이토라고 부릅니다. 예. 어둠을 뜻하는 야미,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뜻하는 바이토를 합쳐서 이러한 신조어가 나타났는데 네. 이러한 범죄 모집에 응한 젊은이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뭐 망보기부터 가택 침입, 작물 운반 이런 작업을 수행한 뒤에 보수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일본에서 원조 교재 이것도 유행이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조 교재가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문제로 떠올랐는데 예. 이걸 뜻하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뭐예요? 파파카츠라는 단어인데요. 예. 파파, 아빠를 의미하고요. 카츠, 방과 후 활동처럼 활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신조어인데 즉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중년 남성과 교제하는 것, 말씀하신 원조 교제를 뜻하죠.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여성들이 성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들, 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어플을 통해서 파파카치를 하면서 이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참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